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유용한 이행, 그리고 분쟁, 마무리에는 분쟁의 해결, 거기까지 본 겁니다. 서로 이제 계약해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의 해결을 본 것인데, 지난 시간까지 달려왔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제목들 위주로만 정리를 쭉쭉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것이 이야기가 됐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서로 팔겠다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둘이 만나서, 갑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이건 동기죠. 사업 자금의 필요성,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뭐 은행에 대출을 받을까, 갖고 있는 재산을 팔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급기야 갖고 있는 건물 하나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팔아야지, 이 건물을 팔아야지 하고 내심의 결심을 합니다. 내심의 결심을 하고, 글씨가 좀 작네요. 결심을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동기가 있죠. 사옥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자기는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본 다음에 급기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동기를 형성시킨 다음에 가격을 쭉 알아보면서 이 정도면 사야지 이렇게 내심의 결심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양자사에서 팔고 사고 팔고에 대한 매매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에서는 계약금도 걸고 중도금 약속도 하고 잔금을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월달부터 정규교과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법률이랄지 의사표시랄지 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만은 뭐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좀 이 매매 쪽에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사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대리관계를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이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야기를 잠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물건에 관한 소유권 부분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오늘 후반기에 배우게 될 용익물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교과서 순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의 과정에서는 교과서의 순서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경험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경험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어떨 때는 거꾸로 보고 어떨 때는 앞으로 보고 하면서 경험에 맞춰보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정규 교과서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에 제 강의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자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더 이상 못합니다. 이 기초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깐 노란 문필요. 계약이란 말을 처음부터 꺼냅니다. 양자 사이에서는 계약이란 걸 했다라고, 매매 계약이란.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계약이라고 할 때 이 계약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물었던 게 첫 시간입니다. 계약은 약속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그들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이란 어떤 것을 계약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막연하게 장난 비슷하게 뭐 서로 약속하는 것, 어디 놀러 가는 것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것은 양자 사이에서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약속이란 말을 자꾸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하시면서 채권이라는 의미를 끄집어 드리려고 약속이란 말을 했던 것을 같이 이제 맞물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은 법적인 의미 있는 약속이다. 법의 의미를 갖는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란 단어,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팔겠다라고 약속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을 또 같이 끄집어들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양자 사이에서는 팔겠다, 사겠다라는 의사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을 했는데, 이럴 때 과연 누가 계약을 하느냐라는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에 대해서 이 계약의 주체, 계약은 누가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계약의 주체는 사람이죠, 당연히. 갑과 을이란 사람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교육과정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 자연인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법무사랄지 주택관리사랄지 다른 시험에 직종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배우는 게 법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법인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외워야 할 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인, 우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자연인이라 불러요. 이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렇지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재산의 의미는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계약과 같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사능력이라고 불렀죠. 그렇지만은 매번 사람들마다 의사능력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대 민법의 대원칙은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우리는 능력이다라는 이런 제목 아래 권리 능력이니 의사 능력이니 이런 말들을 한번 배워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위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없으면 스스로의 사물을 도리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도 그의 의사에 맞춰서 협조를 못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법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법이란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틀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하는 대로 법이 협조를 해주는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법의 개념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이게 의사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는 그작한 계약은 우리가 이제 무효의 개념을 다시 보더라도 일단 무효다 이렇게 해놓고, 행위 무능력자는 이 미성년자랄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종류를 한번 봐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유리할 때는 계약한 내용 그대로 가게 하고, 이들이 불리할 때는 계약 자체를 없던 것을 해버리는 그런 식의 개념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양자의 의사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죠. 의사. 그래서 이 의사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의사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의욕이나 욕구,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겠다, 사겠다 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파는 사람은 뭘 얻습니까? 돈을 얻고, 뭘 내놓습니까? 집에 대한, 건물에 대한 권리를 내놓고, 또 우리란 사람 반대죠. 이런 식으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의욕하는 그러한 의사야만이, 그러한 마지막 생각만이 우리는 의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두를 드렸던 건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권리 의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를 지나서 결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이 들어가요. 즉 신분관계의 의욕이 들어가듯이 그런 것이 들어가야 의사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입지가 좋습니까? 이런 것들은 법이 바라보는 의사는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이게 의사인데, 우린 이런 의사를 가르쳐서 본질은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 권리의 취득, 의무의 부담, 이게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이 변동을 의욕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다 해서 우린 이걸 효과 의사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효과 의사가 이제 의사 표시에서 말한 의사인데, 이것이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내심의 효과의사 이렇게 불렀고, 이것이 말이라는 표시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이 알려주고 상대방이 바라봐서 느꼈을 때, 그때는 우리는 표시상의 수단된 의사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의사표시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가르쳐서 두 글자로 진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진의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의사를 구별해 볼 때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그리고 표시행위, 이걸 통해서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행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죠.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것이 의사의 구성입니다. 구성. 이럴 때 내심의 효과의사는 우리는 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의사에 관한 그 본질을 한번 알아본 것이에요. 의사의 본질을 알아보면서 그들 사이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서로 의욕함으로써 그들끼리는 권리와 의무, 이것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약상에서 발생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래서 계약상 발생되는 권리, 이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채권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랬죠. 그래서 말이 저처럼 길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채권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 이 행위를 요구한다,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이 대목은 항상 입에다가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채권계약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강의 후반기에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과 용익채권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용익채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그 대신 나오냐면 임대차 그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과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개념을 시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업무를 보시는 와중에도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이 이 채권입니다.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지켜라. 이걸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 뭐라 그런다? 채권이다라는 거. 이것의 이석의 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뭘 갖게 됩니까? 상대방은요, 이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 행위다라고도 불러요. 채권 관계를 맺는 것을. 그런데 이 채권의 결과,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라면, 이것이 원인을 이루고 있는 거라면, 그 결과,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다 끝까지 이루어지고, 서로 이행이라는 걸 완전히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 이 물건은 내 것, 그건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르쳐 우리는 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채권과 물권 다시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 다시 해봅시다. 채권은 계약을 했으니까 야, 계약 지켜,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할 무렵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하라. 제때 약속한 날짜 안 주면은 며칠 말미를 주면서 빨리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채권 관계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에게 나 잔금을 지금 준비했으니까 빨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이거죠. 소유권 이전하라. 이게 뭐죠? 행위죠. 이 행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는 무슨 권리다? 채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를 지나서 이제 의리라는 자가 자기 것, 내 것이 되었다. 이 건물은 내 것이다. 그러면은요, 비로소 의뢰 입장에서는 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하고 물건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권리라고 불렀죠? 물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물권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용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도 하고 그리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지배한다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내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말의 뜻이 사용하고 수익도 얻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교과적인 표현으로 지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물권은 무슨 권이다? 지배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죠.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청구권의 성격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물권은 무슨 성격이 있다? 지배하는 성격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상의 권리는 시작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 단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요, 궁극적으로 뭘 얻어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채권 관계, 즉 이 그림에서 본다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이 단계, 이 과정에서는 양자 상호 간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때는 약속을 지켜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이라는 계약을 맺을 단계에서는 남의 물건도 판다고 약속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채권 단계에서는 이때는 처분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 물건을 팔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이때는 요구되지 않는다. 불요구된다는 거죠. 요구되지 않지만은 물권 단계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권을 이전시킨다는 말은 내가 최종적으로 넘겨줄 때, 이걸 이제 권리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양도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물건 자체를 넘겨주면요, 인도라고 해요.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너 만져봐봐 하고 넘겨주는 건 뭐라 부른다? 인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네 거 해 하고 권리를 넘겨주면요, 양도라고 불러요. 양도. 그런 식으로 권리를 이전시키는 걸 양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도라는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이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이 지지난주까지 배웠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지지난주에. 그래서 결국은 양자 사이의 채권관계, 물권관계를 공부하면서 채권관계인 계약 단계에서는 양자 사이의 의무만 부담하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다가 넘겨줄 것을 약속만 하면 되지만은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궁극적으로 매도해 있는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 자기 것이 되어 있어야만이 물건을 유리하게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수가 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 이제 처분행위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과정에서 우리는 한 단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계약의 성립과 그들 사이에서의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이행이 돼서 을이라는 자가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갖게도 되고, 또 갑이라는 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받게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자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 패러그래프에서 배웠던 게, 지지난주 말부터 배웠던 것은 바로 양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분쟁을 놓고 이야기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원인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분쟁의 원인을 보니까 그들 사이에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것, 서로 계약 당시에 주고받았던 서로의 의사의 교환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또 갑이라는 자가 원래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 사이에 실제로 다른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모종의 가짜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 사이에 짜놓고 그 다음에 은닉을 시켜놨는데 약속을 어겨서 다른 사람의 물건 판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분쟁의 원인에서 봤던 것은 서로의 말을 가지고 싸우더라. 이것이 바로 의사죠. 의사의 문제, 이것이 분쟁에 관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약속하는 단계에서의 의사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의 오해도 없었고, 또는 자기 팔겠다 사겠다 말을 할 때도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는데,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언어로는 계약의 불이행이고 계약의 위반, 흔히 말해서 위반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을 가르쳐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궁극적으로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눠서 배우죠. 이제 나눠서 그 모습들을 봤는데, 의사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법정에 나와 있는 것은 민법 107조라는 조문회가 내심에 들어있는 의욕과 겉으로 표시된 의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내심에서는 물건을 너한테 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겉으로는 위로 차원에서 이 그림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면서 이제 진이란 말도 배워봤지만은, 우리가 민법 107조에서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양자 사이에서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목적된 그림 하나를 실제로는 줄 의사 없고, 상대방이 병에 들어 있으니까 이 자가 사망을 하면 내가 다시 도로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에서 주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상대방의 병실에 걸어뒀더니 이제 이 친구가 살아나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준 사람은 빨리 죽어라 하고 줬는데 살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는 그림을 받았으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사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서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표시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해석이었죠? 자연적 해석이었죠. 그런데 양자 사이에 극단적인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판사나 제3자 입장에서 재판을 할 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무슨 해석이라고 했습니까? 규범적 해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민법 107조의 조문도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표시하는 거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법조문 이 107조 1항에 본문에가 이렇게 써놓고 있죠. 본문에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렇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단서에가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하고, 상대방의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표시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표시된 것은 유효다라고 말할 때는 분쟁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니까 판사 입장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서에 나타난 것, 지금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진 사람이 소유 아니냐, 이렇게 판사 생각을 하면, 그럴 때 이제 그림을 주겠다라고 비진의로 표시했던, 즉 속내는 아니었던 사람이 억울하니까 입증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 을이 내 속내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런 입증을 해서 증거를 대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을이 나쁜 놈이죠. 그럴 때는 표시된 것, 주겠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속에 들어있는 진리대로 안 준다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자는 그림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진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면은 이 앞부분은 규범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걸어놓고 있고, 이 뒷부분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서로의 의사에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표시된 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은 108조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A라는 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짜고 가짜로 매매계약을 했다. 가짜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도 아니지만 권리를 이전시킬 의사도 없고 을이라는 자는 매수인도 아니지만은 역시 권리 이전을 받을 의사도 없기 때문에 매매라는 계약서를 써서 설사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이들의 원래 의도는 첫째 매매한 바가 없으니까 매매도 무효, 그리고 소유권 이전시킬 의도는 더더욱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안 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해석이죠? 또 역시 자연적 해석이죠. 이것과 유사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죠.
을이란 자에게 대해서 원래는 건물에 대해서 주겠다, 증여를 생각합니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둘이 확인합니다. 갑도 아저씨 갑이 조카 을에게 주겠다, 조카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했는데 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들 사이에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써서 등기 원인란에다가 소유권의 이전 그리고 매매 소유자 을 하고 적었을 때 팔고 사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매매는 무효지만 권리를 넘겨주겠다, 권리를 넘겨받겠다라는 의사는 명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맞고 소유자는 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석론이죠. 여러분이 109조, 110조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해석론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107조나 108조 내용은 기초 단계에서 이미 끝내버려야 됩니다. 기본 단계 내년 1월 달에 가서 공부할 때도 이 이상의 강의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들어가서 채권자 지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겠지만은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한다, 취소권 행사한다 이런 말은 배우겠지만은 원래 본질은 이겁니다. 본질에서 출발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문제를 놓고 이런 107조, 108조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109조 착오로 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이 착오는 동기,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동기 착오 가지고는 안 되고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을 이룰 때 착오를 이유로 내가 착각했다 이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만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110조 같은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하는 의사표시는 하자인 의사죠. 이때 진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랬더니 진실은 안 맞고 안 주고 싶은 게 진실이지만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줘야지, 그래야 이 자리를 뜨지,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주자 하고 마음먹었을 때 마지막 내심의 결단이죠. 권리를 넘겨주겠다, 이 결단, 이게 진의입니다. 근데 이 진의는 정상적인 진의가 아니죠.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만들어진 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의를 하자 있는 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사기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죠.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 보시고 기본 단계에 하면 좀 더 깊게 볼 겁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봤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봤던 것은 삼자관계입니다. 이 삼자관계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등기의 공신력 이 대목부터 봤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자가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남겨놨다. 그래놓고 나서 병에게 팔아먹었다. 근데 이 병은 을의 등기를 보고 을의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샀을 때 을의 신뢰를 보호하자니 아무 잘못도 없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갑이 안타깝고 갑의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자니 믿고 거래한 사람이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법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때 이 결단을 내렸던 우리나라의 법의 결단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워낙 가치가 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거래 현실이 진정 권리를 잘 보호해줘야만이 이 사회가 더욱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건 법의 결단입니다. 법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 이 진정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보호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 보호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공시된 것, 이 공시된 것이 이것이 등기죠. 등기. 이것을 신뢰한 자, 이 자에게 힘을 줄 것이냐. 만약 힘을 준다면 공신력이 있는 거죠. 만약 힘을 주지 않는다면요, 이 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니까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에는 안타깝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108조나 107조 같이 이런 경우들, 갑이라는 자가 을과 둘이 짜고 가짜로 매매계약을 해서 가장매매를 통해서 A라는 자의 강제집행의 의도를 피하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놨다. 이전시켜두었다.
이제 이쪽은 강제 집행이 의도가 있죠. 이 시도를 피한다는 겁니다. 회피 목적으로. 그랬을 때 방금 우리가 봤던 것, 갑은 매매할 생각도 없고 을도 매수할 생각 없고, 갑은 권리를 넘겨줄 생각도 없고 을도 권리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을의 소유자처럼 보이죠. 이걸 믿고 거래했던 병이 있다면 이때는 이 갑이라는 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뒀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 대해서는 니네들 심지어 너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 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무효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그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 불가,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 둠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병은 을이 명의로 돼 있는 그 등기를 신뢰하고 샀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공신력이 있는 듯한 그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처분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원래 을이라는 자는 이 대목에서나 자기 물건이 아니죠. 자기 물건이 아닌 사람이 권리에 이전을 시켰을 때 이것은 무효죠. 아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역시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넘어온 것도 아니니까 무효. 이쪽도 마찬가지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권리가 이전된 것도 아니니까 무효. 이쪽으로 권리를 이전시킬 수 없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무효. 그런데 이 앞의 경우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죠. 아직은 여러분 안 배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갑의 입장 자기 거니까 병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야 그건 무효야, 그러니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효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단계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이나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무효를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무효를 가르쳐 우리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기본 원칙,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 기본 원칙과 예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이런 것도 개념을 우리가 봐본 겁니다. 그래서 3자에 대한 이야기도 배워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에 나와 있던 의사의 문제에서의 분쟁의 모습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 이 불이행의 원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봅시다. 이 넓은 칠판이 좁네. 이거 잠깐 지워보죠. 이 계약의 불이행의 모습에서 계약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전체 계약을 놓고 한번 보죠. 계약할 당시, 이게 계약시면은 갑과 을이 저 부동산인 뭐 건물이 됐든 별장이 됐든 이걸 사겠다라고 했던 그 계약할 당시 시점과 이행 시점,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을 비교해 보니까 이 무렵에 가서 전체 과정에서 물건이 불 나버리고 없네, 불에 타버리고 없네, 그러면은 언제 불이 났는가를 먼저 따진다 그랬죠. 그랬더니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불이 나버리고 없는 집을 매도인이 팔았다, 그런 대목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안 됐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문제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급부장애다라고 해서 이게 원시적 장애사유입니다. 이랬을 때 양자 모두에게 잘못이 없다면 무효로 끝나겠지만은 매도인이 처음부터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든가, 알 수 있었는데 매도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름하여서 난 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랬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신뢰 이익이라 그랬죠. 이럴 때는 이 계약은 무효이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신뢰 이익에 대해서
보호하라. 이건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신뢰 이익을 보호하라. 이런 배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이 신뢰 이익의 배상의 액수는 이행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즉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의 액수를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계약 이후에 못하게 됐다. 그랬을 때를 가르쳐 우리는 뭐라 불렀죠?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후발적 불능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랬을 때 물건을 인도해 줄 매도인, 이제 이 사람이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불렀어요? 귀책사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말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귀책사유로 말하는데 이런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이른바 이걸 가르쳐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중에 뭐냐? 이것이 이행불능입니다.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 이럴 때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손해를 배상시키는 문제. 이게 발생하고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는 해제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계약 끝내자 이것이. 그렇지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불광립적 사유다. 이건 무자입니다. 무자. 이런 걸 때 처음 보십니까? 자주 보시죠? 네, 이건 무자입니다. 이런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이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물을 수 없다 그랬죠. 손해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럴 때를 우리는 각자의 안타까움을 안고 돌아선다. 우리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래서 위험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의 모습 중에 우리는 채무불이행은 궁극적으로 이행이 할 수 없는 불능과 언제라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럼 뭐라 불렀습니까? 이행, 늦게 해주는 것, 지체. 그리고 이행할 수 없게 됐던 것을 이행, 불능 이렇게 말했죠. 지체와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이때 이제 정기행위 딱 그때가 아니면 이행이 지체됐을 때 그때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정기행위에 대한 이행지체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런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채무의 내용 또한 본 겁니다. 계약상에 있어서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서 컴퓨터 본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을 갖다 주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된 급부 의무 이렇게 배웠고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종된 급부 의무 그랬어요.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를 구별하는 이유가 만약에 컴퓨터 매매 계약을 해서 집에다 배달해 달라고 그랬는데 빈 박스만 왔습니다. 컴퓨터 본체는 안 오고 몇 번 요구하다가 안 오면은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지만은 돈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설명서 한두 장 왔다고 계약 안 왔다고 설명서 한두 장 안 왔다고 해서 계약 끝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종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을 해제 끝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이행 지체와 주된 급부와 이 종된 급부 이것을 구별해 본 것이었고 또 부수적 주의무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분쟁의 원인을 놓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본 다음에 급기야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건 무효다. 이건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이 계약 끝낸다라고 말했는데 해제란 말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약 2달간 배우는 이 과정이 쭉 머리끝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민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조금씩 토를 달아낼 수 있으면 거의 민법이 다 끝납니다. 전체 민법의 흐름,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앞으로 10개월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은 보세요. 단 1시간 만에 끝내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10개월 동안 열심히 배운 다음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단 6시간 만에 10개월에 있는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6시간 만에. 그때쯤 되면은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내용처럼 지금은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 6주간을 달려왔어요. 6주간을 달려올 때 처음 공부할 때는 저게 뭐야 그랬습니다. 지금 6주 후에 보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그때 흐름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보이죠.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10개월을 앞으로 중에 6개월을 달려가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면 나머지 문제풀이를 할 때 6개월 후쯤에 되면은 전체 윤곽이 딱 잡혀야 됩니다. 전체 윤곽이 딱 잡히면 그때는 문제를 풀어도 외우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 당연히 이렇게 돼, 이런 문제들이 전체 40문제 중에서 30개가 당연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작년 선배들이 35개, 37개를 맞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나갔을 때요, 어떤 금년에 합격하신 분, 남자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저한테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이번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 민법 37개밖에 못 맞았습니다. 왜? 만점 맞기로 약속했거든요. 37개밖에 못 맞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명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37개밖에 못 맞았대요. 그래요. 제 수강생들은 평균점은 82.5입니다. 82.5를 못 받으면 합격했다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 수강생들은.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작년 수강생들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록을 깨면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록은 안 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 점수가 82.5였습니다. 37개, 38개 맞습니다. 충분히 맞는 거죠.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달리 IQ가 한 450쯤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을 암기로 몰아붙일 때까지는 암기하려고 기를 써서는 안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1등 나왔다고 어깨 힘들어가는 순간 시험은 떨어집니다.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자기 머리를 쳐야 됩니다. 왜 이걸 틀릴까? 그러나 생전 저랑 같이 배워보지 않은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한 6주를 딱 보고 나니까 40분에 끝내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무효, 취소, 이 대목을 이제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무효 부분만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으신 프린트 보시겠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10강 나와 있는 지난주에 받았던 프린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써놨습니다. 써져 있죠. 법률행위의 무효. 그냥 무효라고 말 안 하고 방금 뭐라 그러죠 제가? 법률행위의 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다라는 말과 그 위에 제목을 한번 봐보실래요? 프린트의 제목. 제목에 보시면은 제10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그 옆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계약의 해제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냥 계약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이렇게 안 적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계약의 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에다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무효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슨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그러지 말고요.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는요. 계약의 해제. 이렇게 입에다 올려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효와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이 되지만 해제라는 단어는 오로지 계약에만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률행위란 말은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는 단독행위, 또 이 계약 끝내 라고 말하는 해제 이런 것들도 다 법률행위 중에 속합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대표선수로 합니다만은 원래 법률행위의 본질은 뭐냐? 의욕해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쓰레기통에 물건 버리겠다, 이 물건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의욕을 하면 그 의욕하는 대로 법이 효과를 주는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 불러요. 그래서
이 제목에 보니까 지금 법률 행위의 무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법률 행위 대표 선수가 대표적 모습이 뭐냐? 계약이다 그랬죠. 근데 이 계약을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방금 본 것처럼 갑은 팔겠다, 을은 사겠다. 이게 최종적 의욕을 보이고 계약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한 개의 계약이 나와요. 네, 두 개의 의사가 모여서 한 개의 계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욕했던 대로 갑은 돈을 갖고 을은 물건을 가져요. 그들이 설사 법을 전혀 몰라도.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이 민법 공부하고 팔까요? 안 그러잖아요. 그들이 의욕한 대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는 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초 강의 때 몇 주 전에 쓰레기통에 물건을 옆에다가 버리지 않고 그냥 무거우니까 내려두는 것과 물건을 버리는 것의 차이점을 공부해 본 적이 있죠. 똑같이 쓰레기통 옆에 물건이 있어도 내가 의사 속에서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남이 만져서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좀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이 만지면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진 이유가 내 의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하나의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의사의 내용대로, 그의 내용대로 뭐가 생겼어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약은 그들이 원하는 효과, 버리는 것도 그들이 원하는 효과. 이걸 가르쳐 뭐라 불러요? 단독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법률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무효나 취소는요, 법률행위에 다 적용이 돼요. 그것이 계약에 적용도 되고 단독행위도 적용이 돼요. 반면에 계약의 해제 그럴 때는 단독행위는 해제란 말을 안 써요. 계약에만 해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제목에가 법률행위의 무효,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입에다 올려두란 말 아시겠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 계약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 뭐 무효로 한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또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를 비교하면서 양자 사이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나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시험 지문에도 서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 지문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입에다가 습관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계약의 해제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무효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무효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무효라고 하느냐,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를 가지면은 유효가 돼요. 그러나 당사자가 의욕을 보였지만은 법이 협조를 안 해줘서 효과를 갖지 못하면은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프린트에 보시니까 당사자의 의욕대로 법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법이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협조를 안 해요? 당사자의 의사의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원래 의욕은 갑은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고 이 물건 네 거 해라 그러고 을은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돈을 줘요. 근데 그 물건이 뭐냐? 마약이란 말이에요. 마약. 그러면 법이 그 마약을 사고 팔고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들이 의욕했던 것은 돈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거고 또 돈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지만 법은 그걸 뭐라 그런다? 무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법은 그들에게 협조를 안 해준다고요. 따라서 어느 한쪽이 마약에 대해서 대금을 받아놓고 마약을 못 넘겨준 상황에서 둘이 덜미가 잡혔다.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마약을 대금을 넘겨줬던 매수인이 마약을 팔겠다는 매도인을 상대로 판사에게 나 돈 줬으니까 마약을 나한테 지급하라 라고 재판 내려주십시오. 법원이 하겠냐고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란 못되고 잘못되고 나쁜 짓이고, 물론 그럴 때도 무효라고 부르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당사자의 의욕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 이걸 무효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무효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것, 우리 박스를 그려볼까요? 박스. 비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여러분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지금 박스가 그려져 있죠? 여기 보니까 법률행위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 행위를 봤더니 무효 쪽에서는 이건 법률의 효과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콜라병 그리면서 콜라병이 완전한 것은 유효, 깨진 것이 무효라면은 이것은 법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깨트리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멀쩡했던 콜라병을 돌을 들어서 깨면 이 깬 행위를 뭐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취소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이나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가 어때요? 정해져 있다 그랬죠.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특정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무효 그랬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자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즉 약속했던 사람,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자 사이에서는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갖고 있던 걸 돌려주는 관계, 우리는 이걸 부당이득 반환관계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두 개를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다시 비교를 해 두시는 겁니다. 조금 쉬셨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효 중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조문 한번 읽어보고, 무효행위 전환도 한번 확인하고, 취소권자에 관한 조문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를 해봐야죠. 그렇게 해놓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다시 채권과 물권으로 돌아가서 물건에 관한 법리를 한번 쭉 검토한 다음에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의 이용관계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